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최연소 상임 지휘자와 음악 감독을 역임하셨습니다. 교향곡은 물론 오페라와 발레 음악까지 그야말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멋진 연주를 완성해내는 지휘자 김광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휘자 김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이 정경 11시 클래식에 네. 예, 정말 나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무척 영광이고 오늘 우리 정경 선생님하고 재밌게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벌써 이 시작이 다릅니다. 긴장이라는 일도 없는 정말 즐기려는 이 마음가짐. 원래 음악이다 그런 거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 가끔 좀 보십니까? 그럼요. 그 유튜브 특히 이제 지휘자 선생님들 나온 편은 제가 웬만하면 다 봤어요. 다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들의 그런 철학이라든지 네. 음악관 뭐 여러 네. 가지 것들 많이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네. 근데 우리 또 특히 또 정경 선생님 그 진행 능력과 이렇게 또 같이 아우르는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왜냐면 저도 그 해설 뭐 네. 사회 진행 이런 것들을 좀 또 콘서트 하면서 많이 하니까 네. 저도 많이 또 느꼈고 많이 배웠습니다. 별말씀. 오늘 제가 배울 것 같습니다.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심상치 않습니다. 자, 요즘 연말이라 더 바쁘시죠? 예, 아무래도 제가 그 2년 전에 이제 프리랜서가 됐거든요. 네네. 작년 1월부터 예.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물론 심포니 콘서트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오페라 그리고 또 발레도 많이 하면서 네. 아무래도 또 지금이 피크 기간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올 말까지 한 9회 정도 공연이 좀 더 남아 있네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원주 시립에 계실 때보다 예. 프리로 되신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맞죠? 뭐 극비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예, 제가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립교향악단에 있으면 한 달에 9번 연주 못 하잖아요. 못하죠. 시작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이스트로 지휘자 김광현을 소개하겠습니다. KBS 교향악단과 국립심포니, 경기필, 대전시향, 대구시향, 부산시향, 부천필 등 국내 대부분의 국공립 교향악단을 지휘했고요. 독일 슈투트가르트필, 로이틀링겐필, 남서독일 콘스탄츠필, 슈투트가르트 실내악단, 튜링겐필, 체코 칼로비바리 심포니, 루마니아 크라이오바 심포니, 일본 규스 심포니 등 해외에서도 다수의 교향악단을 지휘했습니다. 만 33이던 2015년 국공립음악단 단체 수장으로는 최연소로 원주시립 교향악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 만 7년간 재임하면서 객석 점유율과 정규 연수를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에서 연이은 성공적인 연주로 높은 유료 관객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프리랜서 지휘자로 교향악과 오페라, 발레 음악, 독창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경 11시 클래식 수요초대석에서는 지휘자 김광현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이미지가 네. 이 심포니, 그러니까 교향곡에 어떻게 보면 국한되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발레 음악, 네. 또 이 오페라, 네. 반주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그 약간 영역을 다 채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 계기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지휘를 전공하게 되면서 당연히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교향곡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심포니 지휘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음악 감독을 또 7년 했기 때문에 네. 심포니는 당연히 많이 거의 뭐 다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와.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빼고 저희 가족이 이제 부모님 계시고 동생 한 명 있는데 네. 저 빼고 대학 시절 전공이 다 성악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래, 특히 성악이란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노래를 제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 중에서. 그래서 워낙에 관심을 가져서 또 제가 제일 처음 봤던 음악 장르도 사실 오페라였습니다. 비제 그렇군요. 까르멘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오페라는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요즘에 또 팬텀싱어 같은 성악가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연주도 같이 하게 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교회에서 또 CCM 밴드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작곡가 전공이었으니까 작곡도 하고 또 뭐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도 치고 하면서 그 경험도 있었던 게 그래서 실제로 모니터 들고 연습실도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게 그런 팬텀싱어 할 때 확실히 세션들이랑 같이 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발레 같은 경우는
정말 일반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 게 영역이 정말 다르고 네. 다른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춤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있어야 돼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발레단에서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몇 년을 제가 거절을 좀 했었는데 아하. 근데 그 계기가 이제 2021년에 아트센터 인천에서 네. 차이콥스키 발레 갈라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네. 유니버설 발레단이랑 같이 했었어요. 근데 예. 그때 그 공연 보시고 그 당시 유니버설 발레단이 문은숙 단장님 문은숙 단장님. 예, 네.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연주 같이 했던 코리아쿠 오케스트라 라성옥 대표님이 권유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라는 발레로 제가 3년 전에 데뷔를 했거든요. 전막 발레를. 그러다가 보니까 벌써 한 7편 전막 발레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발레지휘도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발레지휘에 대한. 아니 그 문은수 단장님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광주원 발레리나도 이야기를 하신 거 제가 들었고, 예. 김광현 지휘자가 우리 발레 음악 지휘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아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영역이 너무 문어발처럼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야 뭐 언제나 감사할 뿐이죠. 자 9463님 김광현 지휘자님 무대에서 보여주시는 미소와 밝은 에너지 참 좋아요. 다양한 분야의 클래식 연주 최고예요 보내주셨습니다. 6159 쓰시는 분 김광현 지휘자님 원주 공연 늘 신나게 잘 지휘했어요. 반가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니 보니까 지금 33세 오케스트라 이 상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신선한 뉴스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예.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2년 반 동안 부지휘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원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면서 예. 그게 났죠. 저 공고가 났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경험이 아니면 제 지금 커리어가 어느 정도 되나 보려고 이제 딱 원서를 냈는데 덜컥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왜 그림 중에서 왜 부담감을 왜 지고 가는 아이 뭐 그런 그림이 있는데 아틀라스. 예,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제가 그 발표 난 날 기뻤던 게 아니라 좀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집에서 그냥 소화도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아니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예. 이게 이제 지휘자라는 자리가 왜냐 단원들이 학교 선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또 음악계 선배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지휘자는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경험.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휘는 경험으로 이루어진 자리라고 생각하고 물론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운명교향곡 같은 걸 지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냥 하는데 이 단원들은 평생을 그걸 연주했기 때문에 저보다 수백 번을 더 많이 연주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단원들로부터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존경을 이끌어내서 이 단원들로 하여금 더 최고의 음악을 끌어내겠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젊은 시절 물론 지금도 젊지만 그 당시에 저의 최대의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휘자는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해석을 투영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나보다 연주를 더 많이 하는 단원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해내는 과정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철저히 하고 첫 네. 연습 전에 이제 제 해석이나 뭐 음악이 철저하게 전환해서 제 머릿속에 몸에 배게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 여러 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경호님, 마이스트로 김광현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반갑습니다.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음악 한번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가져오셨어요. 자, 이 곡 좋아하는 곡입니까? 4번을 가져왔어요. 4번입니까? 예, 예. 저한테 5번이라 그렇군요. 4번이군요. 예. 네. 이게 2015년에 네. 제가 원주시향 이끌고 교향악 축제 첫 출연했을 때 네. 연주했던 곡입니다. 의미가 있네요. 2015년에 교향악 축제 때 데뷔 작품이군요. 예, 맞습니다. 야, 오늘 그럼 실황을 가져오신 겁니까? 예. 와, 영광입니다. 자,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사악장 피날레 김광현이 지휘하는 원주시립 교향악단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브라보! 2015년 교향악 축제 실황 발췌로 들려드렸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사악장 피날레 김광현이 지휘하는 원주시립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712님, 김광현 지휘자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있나요? 운동 못하죠. 알겠습니다. 자, 박형규님, 최연소 교향악단 지휘자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립 교향악단의 33세는 정말 예전 이야기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경희님, 김광현 마이스트로 너무 잘 알죠. 정경 11시 클래식에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김광현 지휘자님의 교향악 축제 원주시향 연주 내돈내산 직관했어요. 역시 넘사병 명불허전 마이스트로십니다. 아니 방금 진짜 원주시향 맞습니까?
저는 드레스덴 슈타트 카펠레인 줄 알았는데. 예, 원주시랑 연주시랑 맞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잘하죠? 그러니까 단원들이 정말 열정이 있어요. 와. 정말 열정이 있고 제가 어떤 곡을 내밀어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오늘 원주 시립교향악단 연주를 들려드렸는데요. 다른 시립교향악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전국의 시장님들, 예, 김강현 주의자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티어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FA로 나왔습니다. 지금 류현진 선수처럼 FA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좀 저 잘하고 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정경희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립니다. 김광현에게 지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좀 대답이 재밌어야 되니까. 아닙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예, 네. 저한테 지휘하는 것은 네. 원수를 갚는 겁니다. 원수를 갚다. 예, 아, 뭔가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뭔가 의미심장하기도 예, 하고. 작곡가가 원수인가요? 근데 사실 일부러 웃기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죄송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유명한 합창지휘자세요. 네.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릴 때 김명엽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근데 저랑 제 동생을 항상 본인의 연주에는 나비넥타이 매기해서 데리고 다니시고, 물론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셨지만, 네. 그다음에 리허설 때도 가끔 데리고 다니셔서 본인의 연습 장면을 항상 저희가 맨날 봤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어렸을 때마다 항상 무조건 연주회 가면 지휘는 의뢰의 아버지가 하나 보다 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그때 베이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이제 보러 갔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맨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나와서 1시간 넘게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언제 나오나 음. 했는데 다 끝나고 인사 나와서 한 잠깐 30초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울었죠. 그래서 나는 합창 지휘자 말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할 거야. 그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재밌는 일을 하죠. 그래서 좀 무식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합창 지휘자랑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엄연히 분야가 다른데 그렇죠. 그걸 보고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대한 이 적개심을 품고 원수를 갖겠다. 김가연에게 지휘는 원수를 갖겠다. 죄송하지만 정말 약간 무식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30년 뒤에 아버지 앞에서 합창 연극을 지휘해서 원수를 갚았죠. 그거는 좀 감동이네요. 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명현 선생님께서 예. 정말 좀 뭐랄까 지혜로운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예. 할 수 있게끔. 어렸을 때 항상 네. 집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네. 그리고 그 오페라 VHS 비디오 테이프, 네. 또 메트로폴리탄에서 한 무슨 투란도트라든가 까르멘, 뭐 라보엠, 그다음에 LD가 그 당시에 새로 나와가지고 3테너. 네. LD가 또 90년도 첫 번째 그 카라칼라 거기서 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다 3테너를 보면은 네. 이제 다 내가 세계적인 테너가 돼야겠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주빈 메타를 봤어요. 지휘자를 지휘자를 본 거죠. 정말 멋있죠. 예. 왜냐면 특히 세 명 중에 아시겠지만 노래를 좀 마음대로 부르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렇죠. 소리는 최고인데. 근데 그거를 그 주빈 메타가 웃으면서 다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다 외워서.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예. 나도 저런 지휘자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은연중에 가졌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그 최근에 나왔던 우리 수요초대석에 영남대에 있는 이동환 예. 교수도 예. 김광현 지휘자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동환 교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아니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김광현 지휘자가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 최고의 마이스트로인데 저한테 어찌나 협박을 하시던지.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아. 이동환 교수님 가서 또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겠는데. 교수님 저 때문에 먹는 겁니다. 자, 저는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예.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예. 11월 한 달에 베를린필, 빈필, 그리고 그 전에도 드레스덴 슈타트 카펠레, 예. 런던 필하모닉, 뭐 또 뉴욕필 다 내한 공연 하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나? 예.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예전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한국에 그때 크루트 마조가 아마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공연을 한 번 하고 이틀 연속 공연이었는데 크루트 마조가 그 당시에 심장인가 어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공연을 못 했어요. 네. 근데 그럼 지휘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일본에 찾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지휘자가 사이먼 레틀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 대가가 3명 4명이 일본에 그 당시에 네. 그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 지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라든가 특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관객들의 그런 갈증, 클래식 인구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예. 그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우리가 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빈필 공연을 보러 빈에 가야 되고 맞습니다. 뉴욕 필 공연을 보러 뉴욕에 가야 하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피아니스트가 오늘도 제가 오프닝에 얘기했지만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이제 베를린 필 상주 음악가가 되고 그러니까요. 베를린 필이 우리나라 협연하는데 우리나라 아티스트 같이 협연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게 뭐 감동을 넘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약간 판타지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요. 저만 그런가요? 거기다가 또 예전에는 네. 뭐 유럽 그런 최고 오케스트라들이 투어할 때 한국이 그냥 제일 마지막 일본 갔다 잠깐 들르는 그래서 항상 피곤한 연주를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반대로 그런 데를 가기 전에 우리나라를 오히려 메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도 네. 뭐 조성진 씨하고도 협연을 한 다음에 이틀 동안 또 브람스의 심포니 1번, 2번, 3번, 4번을 또 다 연주를 해주고 갔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그게 또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클래식 업계가 이만큼 성장했고 또 좋은 연주자들, 좋은 지휘자들 많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지휘자님께 좀 듣고 싶었던 이유가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지휘자님이 생각하시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서 예. 여쭤봤고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예. EBS는 전국 방송이니까 제가 5천만 데이터도 꼭 찾아보겠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약 7만 명이 클래식 인구더라고요. 예. 0.7%잖아요. 7%.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은 예. 정말 이제 글로벌에서 거의 5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오케스트라 내한으로 봤을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클래식 매니아뿐만 아니라 예. 클래식에 관심 없던 분들도 이런 지금 위상과 사실을 좀 알고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지휘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원주시향 이제 거기가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죠. 물론 강원도에서는 그 도시가 제일 큰데 네, 서울로 봤을 때는 어떤 구 정도밖에 인구가 안 돼요. 예, 그런데도 시립교향악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는 관객은 만약에 서울에서 0.7%인데 그럼 원주가 예를 들어서 35만인데 0.7%면 얼마겠어요? 아, 정말 작은 수치인데도 시립교향악단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근데 그건 시민의 세금인데 네,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향악단이 그러면은 어떤 선택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민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냐. 음흠, 그러려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클래식이 대중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게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로 대중의 클래식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반대로 대중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을 위한 뭐 교육이라 그러긴 좀 뭐하지만 오히려 일상 속에서 그 클래식을 문을 좀 더 많이 허물고 더 자연스럽게 대중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클래식하는 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몇 개월 전에 나왔던 메조소프라노 이하경 예. 경희대학교 학장님이 나오셔서 딱 그 말씀하셨어요. 예. 클래식의 대중화. 예. 아 오늘 마이스트로 김광현의 목소리 다시 들으니 제가 더 두근두근 거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음악 듣자라는 지금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음악 들려드립니다. 자 슈만 헌정 가져오셨어요. 예. 역시 원주시립 교향악단입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주시향 두 번째 교향악 축제 때 네, 저희 선생님 성함이 또 임헌정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바치는 뭐 헌사 감사의 노래일 수도 있고 왜냐면 예. 그분이 원주시향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오, 예, 그래서 그런 헌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슈만 헌정 가사가 네, 또 뭐 당신은 나의 영혼이고 당신은 나의 심장이고 그렇잖아요. 도마이나 실레. 예, 헤르츠.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정말 감사하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연주했던 앵콜곡이었습니다. 그 너무 그 원주시립 교향악단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거 가져오셨는데 너무 원주시향만. 그 당시에 너무 사랑에 빠졌었다. 알겠습니다. 자, 슈만의 헌정, 김광현이 지휘하는 원주시립 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슈만의 헌정, 김광현이 지휘하는 원주시립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이 곡이 정말 유명한 성악곡이잖아요. 예, 독일 리트의 정점에 있는 곡인데 예. 그 목소리가 없으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와, 또 이 은사님이신 임원정 교수님께 헌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헌정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희님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1230님 와 번호가 기가 막힌데요. 1230 김광현 주의자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위트도 있으시고 음악적 해석도 너무너무 좋으세요. 같이 연주하시는 단원분들이나 연주자분들이 김광현 주의자님과 함께 연주하면 늘 즐거우실 듯합니다. 연주자가 온전히 믿고 연주할 수 있는 지휘자 김광현 지휘자님입니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 알바를 쓰신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극찬이 있습니까? 연주자가 온전히 믿고 연주할 수 있는 지휘자.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죠. 네. 전 청취자분들 메시지를 보면서 시집을 내고 싶어요.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더욱 더 저희가 EBS입니다. 역시 교육방송공사. 그러니까요. 양보람님 역시 너무 멋진 김광현 지휘자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하네스님 대중의 클래식화 말씀도 공감이 가고요. 정말 못하시는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봐도 그야말로 팔방미인 마이스트로입니다. 자 지휘를 전공하게 된 에피소드 궁금합니다. 지휘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재밌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휘를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배우면서 뭐 우리 정경 쌤 계시니까 특별히 더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저 라트라베타에 나오는 아포르셀루이 아리. 아포르셀루이. 예.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지휘자들한테는 레치타티보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코스예요. 그게. 마를라토가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 때 이제 오케스트라 경험할 때 실제로 소프라노를 앞에다 놓고 네, 이제 그거를 저희 실습을 이제 시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곡 차례가 아니었고 저는 이제 다른 곡을 이미 실습을 했는데 근데 벌써 교수님께서 테너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 테너가 필요한데 그걸 저보러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2층에 악보실이 있었는데 뚫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숨어 있기에 최적화된 구조. 그래서 너는 30분 동안 여기 실습하는 동안 숨어 있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소프라노가 이제 런스로 처음부터까지 쫙 할 때 네가 몰래 아모라 뭐 이거 불러라. 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연주하다가 그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디야? 누구야? 그러고 나왔는데 갑자기 김광현 이러고 있으니까 다들 뭐 박수 치면서 웃고 그냥 뭐 난리가 났죠. 근데 그리고 또 그때 노래했던 소프라노가 네. 서울대학교 얘기죠 지금. 예예. 네. 그때 노래했던 소프라노가 여러분 서울대학교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아니 지금 유명한 이명주 선생이 네. 그때 노래했던 소프라노예요. 오. 예, 그래서 친구인데 지금 또 아주 세계적인 소프라노여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지휘에 더욱더 큰 관심을 예, 갖게 되셨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 이제 길은- 가수에 대한 그런 디테일도 다 알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경험해 내 길은 보시고. 지휘다. 와. 언제적 생각하죠? 대학교 때부터? 지휘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음악적인 영향을 계속 받았었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운동도 못 하고 운동. 그래서 제가 네. 중학교도 피아노 전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작곡 전공을 했는데 네. 사실은 지휘하려면 피아노 잘 쳐야 돼. 그다음에 뭐 작곡. 예예 작곡 지휘하려면 또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곡과 안에 지휘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거길 가기 위해서 무조건 작곡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 고등학교 때 작곡 전공을 해. 네. 그다음에 서울대 들어가서는 이제 그리고 또 유학 가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압축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휘에 관심이 있었다. 와, 놀랍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천재소년 2기 같아요. 아예 전혀 아닙니다. 저는 노력 중. 즐겁습니다. 자, 이제 기억에 남는 관객 있는지 또 질문이 있어요. 혹시 예. 또 관객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관객도 있고 네. 기억에 남고자 제가 너무 신경 쓰는 관객도 있고 말씀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관객은 제가 원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원주에 있는 어떤 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원장님께서 네. 내 고향에 이런 훌륭한 시향이 있다니 이러면서 거의 20년 전부터 네. 약 20년 전부터 원주 시향 사랑이라는 팬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허. 그 시향 사람 뭐 상임지휘자나 네. 아니면 단원들 아니면 그
표를 이제 뭐 또 못 구하는 그런 시민들, 네. 그다음에 뭐 새로운 협연자 아니면 무슨 유명한 협연자가 오면은 뒤풀이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분이 굉장한 와인 애호가세요. 네. 그래서 그런 시향상 멤버들 또 포함해서 항상 뒤풀이 열어주시고 와인 항상,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또 와인을 처음 배울 수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 생각하면 늘 제가 그립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서울에서 공연하거나 아니면 뭐 오페라를 할 때는 늘 제가 그분들 초청해서 모시기도 하는데,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고자 하는 관객들은 네. 사실은 이건 제가 발레를 또 하게 된 계기인데 네. 제 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제 딸들이 지금 6학년 3학년인데 그 당시엔 더 어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무슨 교향악을 연주할 때 딸들을 불렀는데 다 자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많이 어렵죠. 그래서- 많이 어렵죠. 그럼 내가 발레를 지휘할 땐 어떤가 보자. 네. 근데 그때는 생글생글하게 웃으면서 그냥 또 춤이고, 또 이거는 가사가 없어도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발레를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러 사실 뭐 어린이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지휘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제가 늘 딸들 왜냐면 제가 특히 프리랜서가 되면서는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딸들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좀 딸들한테 좀 친구 같은 아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런 스킨십을 위해서라도 전 딸들을 언제나 제 무대에 좀 불러서 같이 소통하고 싶은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객들을 위해서 또 꾸준히 노력하고 있죠. 지금 오늘 그 방송 1시간 안에 예. 지금 컨텐츠를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천재 이미지, 아이고, 아니. 팔방미인 이미지, 또 가정적인 이미지. 와, 박선부님, 김광현 주의자님 나오셨네요. 너무 반가워요. 최연소 주의자시고 이미 최고지만 항상 노력하고 열정적이신 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그 유명한 네슨도르마 가져오셨어요. 예, 이거는 그 다 아실 거예요. 김호중 테너와 네. 함께한 음반입니다. 뭐 우리 정 선생님도 잘 아시는 바로 그 음반사, 바로 그 음반사에서 네. 낸. 뭐 좀 괜찮은 음반사였습니까? 그럼요, 최고죠. 그 굴지의 음반사에서 그래서 네. 굴지의 기록을 세운 그 음원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장이 넘게 팔렸죠. 예, 합쳐가지고 100만 장 넘게 팔렸고, 그리고 클래식 음원으로는 뭐 거의 50만 장, 60만 장 정도가 팔려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었죠. 베르디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네슨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마라 테너 김호중과 김광현이 주의하는 코리아컵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베르디 오페라라고 소개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네슨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마라 테너 김호중과 김광현이 주의하는 코리아컵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서울시립 오페라단에 투란도트를 보고 왔는데 예. 이게 진행자라는 사람이 설사 원고에 잘못 써있다 하더라도 푸치니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 음악 지휘자님하고 이 대화 음악이 푹 빠져서 그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습니다. 아예 전혀 아닙니다. 자, 이인홍님 오케스트라도 뚫을 수 있는 강질의 소리 정말 매력적인 음색의 소유자라고 하시는 김광현 지휘자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9464님 멋진 지휘자 옆에 멋진 관객들입니다. 저는 새해 첫 신년음악회를 김광현 지휘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와, 팬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저야 뭐 감사할 따름이죠, 늘. 이런 식의 뭔가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 감사할 따름입니다만 AI처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켰다. 지휘자님과 대화가 너무 즐겁습니다. 저희가 EBS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지휘자를 꿈꾸거나 예. 지금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 예. 또 그 자녀를 둔 부모님 예. 이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어쨌건 악보를 접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악보를 접할 때 악보를 정확하게 읽는 법을 모르는 게 사실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늘 예고나 예중에서 강연할 때 제가 늘 그 얘기를 항상 해주는데, 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베토벤의 뭐 오퍼스 넘버가 예를 들어서 64번이다. 그러면은 63번하고 65번은 왜 모르냐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이 이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상태였는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썼는지를 우선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악보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를 연주한다. 그러면 과연 그 소나타가 뭔지 분석을 위해서 일단 알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제시부가 있고 뭐 테마가 2개가 나오고 뭐 조성이 어떻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알레그로 예를 들어서
그건 템포 기호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네. 그건 스피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캐릭터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알레그로는 레파프트 그러니까 라이블리 그러니까 살아있게라는 뜻이고 예. 안단테도 뭐 메트로는 60 이게 아니고 걷는 템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 작곡가들이 적재적소에 숨겨놓은 본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우리 임무인데 그거를 네. 어렸을 때부터 악보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읽는 법을 본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베토벤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책을 많이 봐야죠. 뭐 역사책이라든지 인문학 책 혹은 철학책 그래야지만 본인의 해석이 생기고 그래야지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그 뭐 베를리들이 푸치니라 그랬다 푸치니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신 있게 본인의 해석을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절대로 자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아주 정확한 지적 또 조언해 주셨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갔어요. 아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다음에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모셔도 되겠습니까? 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마에스트로 김광현과 함께했습니다. 기여하는 지휘자,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지휘자 김광현 앞에 저희가 또 11시 클래식이 끝없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국립심포니, KBS 교향악단, 서울시교향악단 조만간 가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초대석 지휘자 김광현과 함께했습니다.